네, 안녕하세요. 토터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힉스 메커니즘, 표준 모형의 가장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힉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힉스 입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1964년도에 이 피터 힉스라는 그 영국의 물리학자가 쓴 어떤 그 페이퍼에서부터 그 이론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2012년도에 그 힉스 입자가 드디어 실험적으로 그 LHC의 그 프로톤 콜라이더에서 이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힉스 입자가 모든 물질 입자, 즉 페르미온 입자에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입자로 알고 있고, 또 이것들이 그 게이지 입자들, 특히 이런 W 입자나 G 입자와 같은 이런 약한 상호작용력을 매개하는 그런 입자, 게이지 입자에도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입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힉스 입자가 어떻게 하면 힉스 장으로부터 질량을 갖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 이제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는, 즉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을 그 자발적 대칭성 파괴라는 그런 원리로 이제 질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피터 힉스가 제안한 이 힉스 메커니즘은 사실 힉스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에 1964년도에 앵글레르, 그 다음에 브라우트, 힉스, 그 다음에 그랄니크, 하겐, 키블이라는 이런 6명의 어떤 그 연구자들이 전부 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앵글러와 브라우트가 논문을 냈고, 이 키워드를 보시면 이제 broken symmetry, 즉 대칭성이 이제 파괴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게이지 벡터 메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벡터 메존의 이제 질량에 대해서, 즉 게이지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질량을 가지게 되는지 그런 이론을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피터 힉스도 역시 broken symmetry and mass of gauge 보존, 비슷한 내용의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골드스톤 시어렘이라고 있죠. 그래서 골드스톤 시어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렌츠 코비런트 이제 필드 시어리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링크와 하겐, 그 다음에 킵을 역시 이 골드스톤 시어렘에 대해서 이제 그 주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골드스톤 정리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는 요 두 가지 어떤 그 이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힉스 메커니즘이 이제 나왔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스톤 시어렘은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 그 힉스 메커니즘의 또 큰 어떤 이론적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터 힉스의 이 논문으로부터 64년도에 논문이 나오고 2013년도에, 즉 거의 한 50년, 60년이 이제 된 거죠. 그 60년이 지나서 이 이론이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되고 이제 노벨상을 탄 그런 경우가 됩니다. 디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반입자를 예측하고 바로 다음 해에 그 반입자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을 탄 아주 그 행운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피터 힉스는 이제 만약 오랫동안 살지 못했다면은 이 노벨상을 타는 그런 그 행운이 없었을지도 모른 그런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기만성형의 그런 그 과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피터 힉스는 그 에든버러 대학의 그 교수로 이제 오랫동안 재직을 했고, 이런 그 서브 아토믹
입자들의 그 질량에 관한 연구를 이제 수행해서 노벨상을 타게 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레 프랑스와도 역시 그 벨기에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뭐 별세를 하시거나 세상을 떠나서 그 노벨상을 타지 못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 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장수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큰 선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텍스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양력과 전자기력을 이제 합하는 약전자기 이론에 깨진 대칭, 즉 브로큰 시메트리가 어떤 이런 게이지 입자와 기본 입자, 이 페르미온 입자죠. 이 질량을 이제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힉스 메커니즘의 결과가 바로 이런 그 이 힉스장의 어떤 들뜬 상태인 이 힉스 입자를 우리가 검출하는 게 바로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서 바로 그 큰 그 이론에 그 기여를 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4일 날 이제 세른에서 그 LHC 가속기에서 이 힉스 보존을 이제 드디어 발견했다고 그때 조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 여러분들 뭐 그런 강연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힉스 입자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힉스 메커니즘은 이런 표준 모형, 특히 입자 물리학의 가장 어떤 중요한 그 질량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이고, 만약 이 입자가 없다면은 그 물질 세계가 이제 질량을 갖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세상이었다면은 이 우주가 현재와 같이 존재하지 못하고 그 어떤 모든 입자들이 전부 다 이제 광속으로 움직이고 서로 이제 결합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상태였다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힉스 보존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그 처음으로 이제 붙인 사람이 그 한국의 이휘소 박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그 이휘소 박사가 이제 이전에 미국 국립가속기연구소, 즉 현재 그 페르미랩이죠. 페르미랩에서 어떤 이런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 힉스 이론에 기초한 연구를 이제 언급할 때 이제 힉스 보존이란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런 이 입자를 이제 힉스 보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프랭크 클로즈라는 이 옥스퍼드대 물리학 교수는 이게 힉스 보존이 이제 잘못된 이름이며, 이전에 이제 골드스톤 정리에서부터 이런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죠. 그래서 골드스톤 매시 보존이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이제 자발적 대칭성 그 파괴에 대해서는 이 골드스톤과 그 다음에 또 남부 있죠. 일본의 물리학자인 남부. 그래서 남부 골드스톤 보존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또 이건 또 누가 먼저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벤자민 히소리 박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1935년생이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그 한국 물리학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제 역시 이제 SSB, Spontaneous Symmetric Breaking에 대한 이제 연구를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게이지 이론의 이제 재규격화, 이제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의 이제 해결에도 역시 큰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맵시 쿼크, 즉 샴쿼크죠. 샴쿼크의 어떤 질량을 예측해서 이런 그 입자 물리학에도 큰 그 족적을 남긴 그런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1977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일찍 사망을 하셔가지고 노벨상을 타지 못했다. 그래서 뭐 김진명의 그 장편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음모론 같은 것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표준 모형의 테이블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페르미온, 즉 페르미온 물질을 구성하는 이 페르미온과 그 다음에 보존으로 이제 크게는 구성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보존은 우리가 그 게이지 보존이라 얘기를 하고, 게이지 이론에서 등장하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을 우리가 게이지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자들의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오늘 그 주로 말씀드린 힉스 보존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온들은 전부 다 이제 스핀이 2분의 1이고요. 스핀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게이지 보존들은 스핀이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이 힉스 보존은 스핀이 0입니다. 그래서 스핀이 0이란 얘기는 입자의 이제 방향성이 없다는 거니까 요건 일종의 그 스칼라 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칼라 보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스핀이 1인 입자를 우리가 그 벡터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힉스 보존, 이 스칼라 보존인, 즉 스칼라 입자인 힉스 보존이 어떻게 질량을 가지게 되는지, 즉 126 GeV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엄청난 그 질량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 업쿼크의 그 무게를 보면은 2.3 MeV, 이건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메가에서 기가가 되려면 1000배 차이가 나고, 거기다가 또 126배가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이 힉스 보존이 어떻게 이런 무거운 질량을 가지게 됐는지를 우선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힉스 보존으로부터 이런 그 게이지 보존들이 또 질량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글루온과 이제 포톤은 빠져 있죠. 여기 두 개는 빠져 있고, 즉 양력을 매개하는 G 보존과 W 보존만 아주 또 무거운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전양력이라고 그러죠. 전양력. 그래서 전기력과 그 다음에 양력, G 보존과 W 보존은 이제 약한 상호작용력에 관련된 힘이니까 요걸 우리가 전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를 이제 통합하는 게 바로 이 힉스 메커니즘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게이지 대칭성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우는 SU3 게이지 대칭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포톤은 U1, 그 다음에 이런 그 G 보존과 W 보존 SU2 게이지 대칭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게이지 대칭성이 하나씩 파괴됨에 따라서 이 게이지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페르미온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질량은 굉장히 작죠. 4.2메가, 4.8메가, 2.3메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의 질량은 뭐 938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 오더이기 때문에 얘네들 업, 다운을 합쳐봤자 질량이 얼마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양성자 질량을 가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우선 거기에서부터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힉스 메커니즘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 질량은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의 대부분의 질량이 아니라 이런 쿼크 소립자의 질량을 우리가 그 부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양성자를 다룰 때, 중성자를 다룰 때, 즉 우리의 몸무게를 다룰 때는 대부분의 질량이 이제 핵의 무게죠. 핵의 무게인데 그 핵의 무게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그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즉 글루온들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부터 이 양성자 질량의 99%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가 이 힉스 메커니즘으로 얻는 이 소입자의 무게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힉스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이 무게라는 것, 질량이라는 것은 사실 내 몸무게가 70kg라면은 그게 1%, 700g만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그럼 질량이 생기느냐? 이건 이제 이 글루온의 어떤 그 운동 에너지 혹은 결합 에너지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아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질량이라는 게 바로 에너지죠. E는 mc제곱. 그래서 질량이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즉 어떤 그 핵 안에 이런 글루온들이 막 거의 광속에 가깝게 이렇게 질량이 없으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박스 안에 이런 글루온들이 광속에 가깝게 돌아다니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바로 질량으로 이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 그 원자 핵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죠. 10의 마이너스 15성 오더, 메타 오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데 이 원자 핵 안에 이런 것들이 갇혀 있으면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델타 X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델타 P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핵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소립자들은 운동량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큰 운동량이 바로 에너지를 주고, 즉 에너지라는 게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라는 EM분의 P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지니까 운동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결과적으로 이 질량을 만들어낸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일단 러프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요 1%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수식이 나오는데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그 힉스 메커니즘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 이걸 이제 수식을 이해하지 않고 하려면 우리가 비유로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로서 설명을 하면은, 매번 이게 또 헷갈리고 또 뭐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아예 수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이 힉스 입자를 우리가 그 스칼라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칼라 입자를 기술하는 그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이제 쓴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이런 그 특수상대성 이론과 즉 스페셜 렐러티비티와 그다음 양자 역할 결합한 그 방정식이 바로 이제 클라인 골든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 클라인 골든 방정식을 양자화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이제 클라인 골든 방정식인데요. 여기 C와 플랑크 상수와 그 다음에 광수는 전부 다 1로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부터 이 방정식을 주는 그 라그랑지안 밀도가 뭐냐를 이제 거꾸로 이제 찾은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그랑지안 밀도라는 고개 전 공간의 어떤 이런 그 장이 파동 형태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안 밀도, 즉 공간에 대한 어떤 이 라그랑지안을 이제 공간의 부피로 나눠준 그 값이죠. 밀도를 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동일하게 우리가 최소 작용의 원리로부터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통해서 운동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전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언 게이지 대칭성을 전부 다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장의 어떤 위상을 살짝 바꿔주면, 돌려주면은 EAIS 세타라는 요 위상을 돌려주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역시 요 라그랑지안 그 자체가 그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게이지 대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 글로벌 SU2 게이지 대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때 말씀드린 이 질량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질량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없다고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스칼라 입자를 우리가 기술할 때 힉스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칼라 입자 이중항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를 루트 1분의 1, 2분의 1의 그 파이 1, 파이 2 이런 형태로 이제 씁니다. 루트 2분의 1은 일종의 그 노멀라이제이션 그 팩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파이 1, 파이 2가 전부 다 이제 복수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복수함수니까 실제로는 요 파이 1도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크사이 1 플러스 i 크사이 2니까 결과적으로 파이 2도 뭐 크사이 3 플러스 i 크사이 4 이런 형태로 어떤 4개의 그 실함수로 이제 기술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파동함수 혹은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질량항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라그랑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 델뮤 파이 대가 스타 대신에 이제 요 형태의 어떤 이중항으로 기술을 하면 요걸 파이 스타가 아니라 파이 대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델뮤 파이 플러스 여기 플러스 이제 v 파이에서 어떤 포텐셜 항이 이제 들어간다는 게 하나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질량항이 없어지고 질량항 대신에 이런 포텐셜 항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그 질량항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이제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힉스 입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어떤 포텐셜이냐? 제가 이제 모자에 이렇게 이 멕시칸 햇을 썼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멕시칸 햇 포텐셜을 해서 가운데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으로 이제 모자의 엣지 부분이 이렇게 싹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포텐셜을 가진다. 그래서 요게 가로축, 세로축은 이쪽에 이제 파이의 어떤 리얼 성분이 되고 한쪽은 이제 이미지너리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파이를 이런 그 크사이 1 플러스 i 크사이 2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파이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게 이제 리얼 성분이 되는 거고 이쪽이 크사이 1이 되고 이쪽이 크사이 2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어떤 장을 나타내는 공간이고 이쪽은 그 장이 가지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 포텐셜 에너지가 즉 힉스 장이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일 때 가장 그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가장 낮은 상태는 요쪽 그 엣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요 모자에 이렇게 햇에 요양 머리를 감싸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이쪽으로 갈수록 또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면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록 튀어나와서 다시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지금 에너지가 지금 제로가 되고요. 제로가 되고 이쪽이 지금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돼서 즉 에너지 가장 낮은 점이 포텐셜 에너지 가장 낮은 점이 요 지점이 됩니다. 요 지점이 이제 에너지 가장 낮은 상태가 돼서 우리가 그 베큐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베큐움은 사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우리가 베큐움이라고 부릅니다. 진공.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 이 파이가 없는 0인 상태가 아니라 파이가 어느 정도 그 값을 가지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요 상태 여기서 이 에너지 가장 낮은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진공이 바로 어떤 이 파이가 균일하게 값을 가지는 특정한 값을 가지는 상태가 어떤 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vacuum expectation value라고 부르고 즉 진공 기대값 즉 진공에서 이 파이 값을 우리가 VB vacuum expectation valu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우리가 에너지 스케일로 따지면은 246 GeV라는 거고 그래서 진공이 사실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진공이라는 게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이 힉스 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균일하게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멕시칸 햇 포텐셜 기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심플하게 일단 이런 형태의 그 4차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m제곱 파이 제곱 플러스 람다 그다음에 요 파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그리고 요 파이 절대값이라는 건 이제 파이 스타 파이로 이제 파이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이중항이면 이제 파이 대가 파이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파이 제곱과 파이 4차항으로 구성된 이런 형태의 포텐셜이 이런 그림을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 람다가 여기서는 이제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제곱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런데 m제곱이라는 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질량항과 관련이 되는데 이게 질량이 이제 음수라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질량의 어떤 제곱이 음수가 되는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흔한 의미의 그 질량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질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그 매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로 만들어주는 요 위치 있죠. 요 위치를 우리 찾는 방법은 요 함수를 이제 파에 대해서 미분해서 값이 이제 요때 기울기가 0일 테니까
요 상태죠. 요 기울기가 0인 상태를 찾는 거니까 미분해서 기울기가 0인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여기 이제 파의 제곱이라는 게 파이 스타 파이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걸 하면은 이제 여기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2가 앞으로 나오고 2m 제곱 뭐 파이 이런 형태로 되고 얘는 플러스 4 람다 그다음에 뭐 파이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파이에 대해서 하나 더 지워버리면은 결과적으로 파이 제곱이 마이너스 2 람다분 m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수 v로 바꿔주면 즉 2분의 1 v 제곱이라고 이걸 정의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m 제곱이 마이너스 람다 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v 제곱을 바꿔주면은 요게 최소가 되는 파이는 루트 2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값이 루트 2분의 v라는 거죠. 요 값이 루트 2분의 v. 거리를 우리가 에너지 스케일로 따지면은 이게 바로 246 Ge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진공 기대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우주가 아주 초기에서는 이게 그 대칭이 굉장히 이 힉스 장이 굉장히 대칭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파이가 0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네, 진공인 상태인데 진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시프트를 한 거죠. 진공이 시프트 했는데 그럼 왜 우주가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고온인 상태, 우리가 빅뱅 모델에서 보면 굉장히 처음에 고온의 그 작은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식어감에 따라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럼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즉 공이 처음엔 여기 있었다가 공이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흘러내리고 나서 보면은 이 대칭이 깨진 거죠.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완벽한 어떤 대칭이었는데 공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이쪽을 보는 경우랑 이쪽을 보는 경우 그 어떤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 깨져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대칭성이 이렇게 깨지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그 질량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그렇지만 여기서도 역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어떤 백큐미 진공이 그 디제너레이트된 어떤 축퇴된, 즉 한꺼번에 모여있다, 그런 얘기죠. 진공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한 번 더 대칭을 깨가지고 이 특정한 진공을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질량의 역할을 하는 어떤 항이 이제 튀어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한 7분 농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은 힉스 메커니즘을 이제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발적 대칭성 파괴, 즉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각각의 어떤 그 게이지 대칭에 대해서 다 이제 그 대칭을 이제 깰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입자들의 어떤 힉스 입자의 어떤 질량이 생겨나고 또 다른 그 게이지 입자들의 어떤 질량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그 글로벌 유언 게이지부터 한번 그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라그랑지안 자체가 그 질량항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운동 에너지 항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텐셜 항이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항을 요렇게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썼고, 그래서 요 파이를 여기 이타 플러스 파이 제로 해서 파이 제로를 이런 형태로 이제 두고, 파이 제로는 이제 루트 2분의 v, 즉 어떤 진공인 상태를 의미하는 요 상태를 우리가 그 파이 제로라고 하고, 그럼 파이 제로는
값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즉 진공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이런 멕시칸 햇에서 가장 그 낮은 부분에 있는 요 위치는 이제 어떤 원이 될 테니까 여러 부분이 가능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요 특정한 어떤 요 파에 대해서 일단은 그 파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고 다시 이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써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이타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한 거니까 이건 상수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고 이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걸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 파이 대신에 이제 이타 플러스 파이 제로가 되고 역시 이타 플러스 파이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즉 파이 프라임에 2의 IA 세타라는 걸 곱해주는 거죠. 그럼 파이 프라임이 이타 플러스 파이 제로로 구성되는 각각에 대해서 프라임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거에 어떤 이타 플러스 파이 제로에 2의 I 세타 이렇게 묶어내는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래 파에다가 2의 I 세타만큼 돌리는 거랑 같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의 어떤 정의가 됩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요쪽에 이제 이타 자체도 이타 2의 I 세타 이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항과 요항 하면은 여기 플러스 2IA 세타가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IA 세타가 나와서 두 개 합쳐져서 이제 1이 돼버려서 그 위상항이 여기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는 이제 이 라그랑지안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바뀌지 않는데 저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이 성립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특정한 진공을 만약 선택을 해버렸다면은, 즉, 파이 제로를 어떤 그 실수축에 있는 어떤 값으로 정했다면, 즉, 루트 2분의 v, 콤마 제로로 이렇게 우리가 특정을 해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요 파이 제로 프라임을 다시 그 게이지 변환을 한 건 역시, 원래 파이 제로와 같아집니다. 즉 위상항이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진공은 변하지 않으니까. 특정 진공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유원 게이지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항이 이타만 돌아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라그랑지안 자체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이 이제 깨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일종의 그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그 이타라는 요 그 새로운 장이 그 어떤 질량항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요 이타라는 거는 요 어떤 새로운 진공, 요 새로운 진공에서 아주 그 움직이는 그런 그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준점이 새로운 진공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파이 제로를 이렇게 빼준 거죠. 즉 이타라는 게 이제 파에 대해서 새로 어떤 진공을 값을 빼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일종의 그 퍼터베이션 섭동 이론을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섭동론을 이제 전개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즉 요 라그랑지안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렇게 아까 썼었죠. 요걸 이제 입실론과 입실론 2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매개변수를 입실론 1은 요쪽 파이 1 방향으로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걸 의미하고 입실론 2는 파이 2 방향으로 이제 살짝 움직일 때 그걸 우리가 입실론 2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이타를 미분한 값은 요게 이제 입실론 1과 입실론 2를 그 각각의 어떤 델 미우 한 걸 이제 합한 그걸로 이제 기술되고요. 그 다음에 요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람다 그다음 m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람다 v 제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때문에 요 앞에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람다 v 제곱 플러스 요 이타 플러스 파이 제로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 2분의 1에 입실론 플러스 v 플러스 i 입실론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수부고 이게 허수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제곱이니까 요 각각의 제곱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빼기 여기 그 람다 곱하기 이제 이타 플러스 파이 제로의 4승이 되죠. 4승이 되기 때문에 즉 요거 플러스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 이제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루트 2분의 1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4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 4분의 1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게 요걸 그대로 이렇게 전개한 거죠. 이렇게 다시 변수만 다시 입실론 1, 입실론 2로 이제 바꿔서 라그랑지안을 표현한 건데,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네,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요 앞에 요 두 항은 바로 이제 그대로 내려와서 이게 일종의 그 운동 에너지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질량 항이 나옵니다. 즉 입실론 1의 제곱에 해당하는 그 항이 나오죠. 그 앞에 개수를 구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입실론 1의 제곱이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앞에 개수가 요 2분의 1 람다 v 제곱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 계산해보면 여기서 요게 입실론 1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6 v 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람다 v 제곱이 되는 요 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질량항의 이제 개수가 되는데, 즉 아까 우리가 질량항을 마이너스 2분의 1에 m 제곱 질량항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라그랑지안의 마이너스 2분의 1 m 제곱 뭐 파이 스타 파이, 요게 바로 질량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가 대신에 이제 입실론으로 바뀐 거고, 요 앞에 있는 요 m 제곱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서는 그 2 람다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즉 질량의 제곱이 2 람다 v 제곱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즉 입실론 1의 질량이 바로 여기 루트를 취하면 되니까 루트 2 람다 v 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입실론 1이 바로 이제 이 힉스 보존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입실론 2의 제곱은 여기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항을 찾아보시면 입실론 2의 제곱이 없기 때문에, 즉 입실론 2는 질량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입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골드스톤 보존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골드스톤 정리를 얘기를 할 때, 글로벌 게이지 대칭이 깨지면은 바로 이제 골드스톤 보존의 하나, 질량이 없는 이 골드스톤 보존이 하나 튀어나온다는 게 바로 이 골드스톤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골드스톤 보존이 생겨나고, 즉 입실론 2로 살짝 떨어졌을 때 요 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골드스톤 보존이 된다는 거죠. 입실론 1으로 떨어질 때는 얘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요렇게 떨어지니까 즉 살짝 움직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죠. 즉 어떤 그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을 가지게 되고, 이게 바로 힉스 입자의 질량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멕시칸 햇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게 포텐셜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즉 질량이 없어도 이렇게 입자가 가능하고, 요걸 우리가 골드스톤 보존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힉스 입자를 어떻게 검출했느냐, 발견했느냐 잠시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LHC에 있는, 즉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세론에 있는 그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에서 양성자 이제 그 가속기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검출기가 있는 사이트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톤 콜라이더에서 양성자를 엄청난 속도로 이제 가속을 시켜서 서로 이제 충돌을 시키면은, 아까 이 양성자 안에는 물론 다운 이런 코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글루온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글루온들을 서로 이렇게 충돌을 시킵니다. 그럼 이 글루온 퓨전이 일어나서 글루온들이 서로 이제 반응을 하게 돼서 얘가 이제 탑 코크 또는 이제 바텀 코크로 이제 바뀌게 되고, 바텀 코크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힉스 입자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힉스 입자는 다시
일반적으로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바텀 쿼크로 다시 이제 붕괴를 하는데요. 바텀 쿼크로 붕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탑 쿼크로도 붕괴할 수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 바텀 쿼크로도 붕괴하는 게 가장 이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힉스 입자 생기고 더블 입자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더블 입자는 다시 미온과 이제 뉴트리노로 붕괴가 되고 이런 실험에서 이 힉스 입자를 이제 우리가 에너지 스케일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거고, 이 보시면 이제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그 라인에서 이제 픽이 뜨는 거죠. 픽이 떠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힉스 입자의 존재를 이제 검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실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런 그 힉스 메커니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힉스 메커니즘은 이제 후에 이제 와인버그와 이제 살란의해서 아까 그 전자기 양력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표준 모형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 이제 게이지 대칭이 깨짐으로써 이런 힉스 입자의 질량이 생겨나는, 그리고 힉스 입자의 질량이 생겨남으로써 나머지 이런 게이지 입자들의 질량도 생겨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글로벌 U1, SU2, 그 다음에 로컬 SU2 레프트 플러스 곱하기 이제 U1 이런 계층이 다 깨진다. 앞으로 그런 우리가 처음에는 게이지 대칭을 이제 담보로 이론을 전개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힉스 포텐셜을 우리가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그 SSB,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릭 브레이킹에서 이런 게이지 대칭성이 전부 다 깨지고 그 대신에 입자들이 이제 질량을 갖게 된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힉스 입자의 질량은 실험적으로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그 표준 모형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질량이 없는데 그 우주가 식어감에 따라서 어떤 임계 온도에서 이런 힉스 필드의 포텐셜이 균일하게 됐다가 이렇게 바뀐 거죠. 힉스 포텐셜이 진공이 힉스 필드가 0이 아닌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게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요걸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타키온 응축, 타키온이 이제 빛보다 이제 빨리 가는 그런 입자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힉스 장애에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공이 그냥 비어있는 진공이 아니라 힉스 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런 장에는 실제로 전자기장과 같은 많은 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가진 이 힉스 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에너지 기대값이 이제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양성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246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공의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은 그 에너지 문제는 뭐 거의 해결됐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혹은 22세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핵공학이 아니라 이런 그 진공공학과 베큐um 엔지니어링이 가장 이제 주도적인 그런 공학 학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이런 힉스 입자만 질량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게이지 입자들이 어떻게 질량을 가지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물질 입자들, 페르미온 입자들은 또 어떻게 질량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